12월 12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진영 기자입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청두로 가는 길에 베이징에 들려 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해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추진되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올해 첫 정상회담이 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한중, 한일 양자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 2017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방문한 이후 2년 만입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독도 소방구조 헬기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국민 안전의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독도 소방구조헬기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소방청장으로 거행된 연결식에는 추모객 1,8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순직한 대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이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언급하며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과 자부심을 더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 헬기의 관리 운영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순직대원들의 희생이 빛나도록 보훈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수색 구조활동을 펼친 소방과 해군 해경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어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고 김종필 기장과 서정용 검사관, 이종후 부기장, 배혁 박담비 구급대원까지 동료대원들은 이들의 이름이 빛나도록 더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결식에서 고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소방항공대원에게 녹조 근정 훈장을, 고 배협, 박단비 대원에게는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준이 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경사지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 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한편 청해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 4개의 파병기간 연장안이 처리됐습니다. 첫 파병 이후 1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데 현재 승인된 파병 기간은 오는 31일로 모두 종료됩니다.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의 탈세, 조세 회피 예방 협정 비준 동의안 5건과 한 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 동의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여서 수도권과 충북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충청과 경상, 강원 등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치솟았습니다. 어제 중국 동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됐고 밤사이 국내 대기 정체로 더 악화했습니다.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과 충북도의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거나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4개 시도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총 10대의 석탄발전이 가동 정지되고 석탄발전 41대와 중유발전 석대는 80%로 출력을 제한해 운행합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정부가 내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충남, 북가, 세종, 강원 영서 지방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엔진 시험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9.19 군사합의와 조정된 한미연합연습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호주 양국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국방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 실종 또는 전사한 호주군 참전 용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PKU 센터 간 정보 교류, 인력 수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해 PKU 분야와 재난구호 등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국방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재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호주 양국은 차기 2+2 회의를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 외교 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알뜰폰 관련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이 1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합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망 운영 비용 등이 들지 않아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 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 사용료의 면제 기한을 1년 연장 추가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 금고와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출자 배당금, 출자 전환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에 대한 2019년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전체 비용은 687억 9,200만 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이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연말연시는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6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 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더구나 국회는 예산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관련법을 바꿨지만 개정 첫 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자기 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재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일주기와 관련해 이 총리는 재발 방지 추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경만호 대한결핵협회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세를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크리스마스세 모금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600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결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재개하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한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WHO 대북 모자 보건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500만 달러와 관련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500만 달러를 WHO에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광 호텔 등에서 공연을 하는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직접 면담하도록 하고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확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주요 성과에 대한 주한 외교사절단 대상 설명회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설명회에는 대사 20여 명을 포함해서 70개국 10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참석자 수가 2만 6천 명으로 지난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며 한 아세안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우버와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의 쿠팡 등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의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습니다. 최근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면역 치료제를 생산하는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것은 유니콘 기업 중 최초로 생명공학 분야의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유니콘 기업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패션 플랫폼 업체인 무신사와 이번 달 에이프로젠까지 2017년 이후 9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87개 기업으로 15개 기업이 새롭게 벤처 1,000억 기업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벤처 이러한 그 기업들이 중견 기업으로서 커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굉장히 건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예비 유니콘 기업을 선정해 특별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육성사업 창업기업이 여성과 청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해왔습니다. 창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육성한 3,453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창업한 사회적 기업 5년 생존율은 52.2%로 일반 창업 기업보다 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인력 가운데 여성 비율은 58%, 20에서 30대 청년 비율은 63.2%, 정규직 비율은 88.5%로 일반 기업을 웃돌았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겁니다. 또 지난해 육성사업 창업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지정됐습니다. 아직 진입하지 못한 기업 71.8%가 계속해서 진입을 희망하고 있어 사회적 기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성기업 80% 이상이 사회적 경제조직,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성기업은 연차에 따라 고용과 매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과 판로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질 좋은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는 올해 지역 안전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혜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됐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와 생활안전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1등급을 받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화재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경북이 1등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3개 분야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했고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 등급이 없었으며 화재와 감염병 분야는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해 10.4% 줄었습니다. 반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줄어들다 지난해부터 늘었습니다. 자살과 C형 감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살 사망자가 10대와 30, 40대, 60대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10대 자살은 정신적 요인이 컸고 30, 40대는 경제적 문제로 60대는 질병 탓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과 비교해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부문은 양호하지만 교통사고나 자살, 감염병 사망자 수는 더 많습니다. 특히 자살과 감염병 통계는 전국 모든 지역 수치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안전이 취약하거나 안전 개선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 지원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오늘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향후 20년간 환경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 4년 전 2035년까지의 정책 목표를 담은 4차 환경종합계획을 추진했지만 타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과 잘 연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환경 비전을 담은 5차 환경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국민 참여의 정신, 지속가능 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 분야 선진 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녹색 환경, 행복 환경, 스마트 환경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우선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은 과감한 감축을 통해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해 현재 1%대인 전기 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물순환 도시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2030년까지는 10곳, 2040년에는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현재 절반 수준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40년에는 100%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안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폐부지나 유휴 지역은 복원해 녹지 자연 공간으로 만드는 전략도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청소년이 포함된 108명의 국민참여단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녹색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적과 교전 중에 다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재 최대 1,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군인재해 보상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재해 보상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편으로만 받던 세금 신고 신청 안내문을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우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3위에 올랐습니다.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에는 심리상담가와 화학과학자 등이 꼽혀 선호하는 직업군이 다양해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과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로 조사됐습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운동선수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직업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생은 심리상담사와 작가, 고등학생의 경우 화학공학자, 연주가 등이 상위 20위권에 진입한 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여전히 교사가 차지했지만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희망직업이 다양해진 건 진로체험을 통해 여러 직업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학생들의 진로활동 참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수업 중 진로 탐색 활동 비중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진로 체험과 동아리 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체험과 창업 체험 등 직접 특정 직업을 경험해보는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36,000개가 넘는 진로체험처가 발굴되었고요. 그 진로체험처가 운영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도 10천만 개가 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처가 다양해지고 그 체험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의 진로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 국가 통계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문화지식개발부와 문화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내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강좌, K-팝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합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간 우위를 다지고 중동에서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19 보건의료기술진흥유공자 장고포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 맞는 유공자 장고포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어집니다. 버려지는 치아를 활용해 풍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정필훈 교수 등 모두 4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건강보험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이번에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는데요. 전편보다 훨씬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이 겨울왕국 1편이 500만 관객을 모으는데 11일이 걸렸는데 이번에 나온 2편은 같은 기간에 800만 관객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겨울왕국이 영화관에 전세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영화관의 상업적인 운영으로 개봉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근 시민단체는 겨울왕국2의 제작사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스크린을 독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해외 영화 시장에서는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 한 편이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못하는 법이 시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 영화관 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영화가 전체 상영 횟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도 겨울왕국2의 경우 상영관이 전체의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0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로 문화 다양성을 확립하고 공정, 상생의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수요가 높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늘리는 건 당연하고 이를 제한하는 건 관객들의 권리 침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웹툰 아시나요?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소주병에 붙어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실종 아동을 찾는 캠페인이냐고 물어봤다는 내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이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런 술 광고를 한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성상품화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음주를 미화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담배갑에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한 경고 그림이 있는데 이 소주병에는 경고는커녕 왜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만 떡하니 붙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지나친 음주 문화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에 발열네일로 인기를 끌던 한 일본 업체의 매출이 뚝 떨어졌죠. 얼마 전 이 업체에서 발열네일을 무료로 증정하는 마케팅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 그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케팅을 했던 기간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불매운동에는 동참하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발열네일은 사야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국내 토종 속옷 업체들은 물론 스파 브랜드들이 최근 발열네일 제작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열네일의 보온성을 실험해보니 오히려 인기 있던 일본 업체의 네일보다 국내 업체의 네일 발열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외 대부분 발열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사든 성능은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네일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크다는 사실. 내복을 입으면 입지 않을 때보다 체온이 2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겨울철 체온이 2도만 올라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업체 어디서 구매를 했든 꼭 입고 다니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셀 사본 적 다들 있으시죠? 요즘엔 이 셀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즘도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구나 느끼게 하는 크리스마스 셀,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을까요? 1904년 탄생한 크리스마스 실. 덴마크 우체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결핵 퇴치기금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이 처음 발행된 건 1932년. 캐나다 선교사 테오돌 박사가 최초 발행자였고요. 남대문이 첫 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이 본격적으로 발행된 건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이 계기가 됐습니다. 셀 판매 금액은 결핵 검사와 연구, 환자 지원 사업에 쓰이는데요. 크리스마스 실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건 어떨까요? 나간읍성과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아이돌 가수 엑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 한국관광의별 주인공입니다. 우수한 국내 관광 자원을 뽑는 한국관광의별. 지난 2010년부터 관광의 별을 선정해왔는데요. 관광 자원의 매력 그리고 기여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합니다. 600년 전통을 간직한 조선판 개백도시 춘천 나간읍성,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려낸 태화강 국가정원 등이 관광의 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돌 가수 엑소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자로 선정됐는데요. 앞으로도 관광의 별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밝게 빛내주길 기대합니다. 뉴질랜드에 유명한 화산섬이 있습니다. 하얀 뭉게구름과 어우러져 있어서 화이트섬 이렇게 불리는데요. 매년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섬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잿빛 연기가 순식간에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 있는 화이트섬에서 화산이 폭발한 모습인데요. 이 화산 폭발로 최소 5명의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종자도 8명에 달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는 이 북미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상호 공헌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협상 압박용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밝혔듯이 과거와 같이 적대적인 대립관계로 돌아가서 일촉즉발의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는 수순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밝혔죠. 북한이 조만간 도발적 적대 행위로서 인공위성이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한판 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라는 중대한 변수가 출현하면서 이 북한과의 핵 협상 결과에 따른 이해 득실을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은 최근에 호조되고 있는 자국의 경제 사정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대결에서 수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국 변수를 감안한 대북한 전략이 확정될 때까지는 북미 간의 협상이 크게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현재 수순에서의 상황 관리에 대해서도 근데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전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최종 금도 수준인 트럼프 김정은 상호 이신성 공격은 아직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미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상호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 국회도 반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첫 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자기 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영균 노동자가 대한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시고 1년이 됐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발전소의 안전 인력을 긴급히 배치했습니다. 4월에는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월부터는 연료 환경설비, 운전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왔습니다.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습니다.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때 원청이 하청에 벌금을 매기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평가 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전산업 민영화, 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접어듭니다.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관 확립기간을 운영해 공무소홀, 업무 지연, 서국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랍니다.
라이프스타일 리보 발표합니다. 공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아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일부 충남,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이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예보돼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안 좋은데 강원 영동으로는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여기에 또 내일 낮부터는 이들 지역과 경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밤한때 지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 지방에 충청 이남 내륙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지만 먼지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부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7도, 대전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2도, 울진은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전주 8도, 대구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전주 12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대체로 높이겠는데요. 이에 따라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해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